장애인과 결혼하면서 부유한 여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결혼식 전날 그녀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마당에 나갔다가 이웃집 소녀가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보았다. 뭐가 웃기니? 여자가 거칠게 물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는 걸 보는 게 재밌어서요.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릴게요. 박서연은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을 알았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 맨손으로 자신의 광고 제국을 건설한 여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인생의 계획은 달랐다. 오늘 하루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했다. 서연은 중요한 고객과의 협상을 예정보다 일찍 끝내고 약혼자에게 깜짝 선물을 할 기회가 생겼다. 그들은 2년 동안 만났고 6개월 전에 그가 그녀에게 청혼했다. 결혼식은 늦여름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서연은 이미 교회의 저택에서 열릴 완벽한 축제를 상상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잘생기고 매력적이었으며 항상 할 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무 컨설턴트로 일했지만 서연은 종종 그의 경력이 그다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것을 그의 느긋한 성격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공격적이지 않아서 좋았다. 지훈은 경청하고 지지하며 적절한 순간에 칭찬할 줄 알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연은 값비싼 샴페인 한 병과 딸기를 샀다. 그녀는 낭만적인 저녁을 보내고 어쩌면 결혼식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싶었다. 지훈은 최근에 약간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고 서연은 이런 제스처가 이전의 친밀감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집에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문 앞에 낯선 차가 있는 것을 보았다. 빨간색 중형 세단은 분명히 그들의 교제권에 속하지 않았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웃 중 한 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로 문을 열고 넓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은 그녀를 침묵으로 맞이했다. 보통 지우는 음악을 틀거나 뉴스를 보았지만 지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서연은 신발을 벗고 입구 옆 탁자에 가방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위층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은 헛들은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멈춰섰다. 그러나 아니었다.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고 그와 함께 지훈의 낮고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2층 거실에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각 계단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다. 어쩌면 그의 여동생일 수도 있지만 지훈에게는 여동생이 없었다. 직장 동료일까? 하지만 왜 직장에 있지 않은 걸까? 거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문을 밀고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몇 달 동안 고른 악기는 베이지색 소파 위에서 지훈이 낯선 금발 여성을 껴안고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원피스는 아무렇게나 들쳐져 있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명백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하게 울렸다. 지훈은 감전된 듯 움찔했다. 그는 여자에게서 벌떡 일어나 구원을 찾으려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서연 씨,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장난해요? 서연은 방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방금 당신들이 키스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둘이 이런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 들어봐요. 지훈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다. 4개월. 금발 여성이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옷을 챙기기 시작하며 의외로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지훈 씨는 당신과는 돈 때문에 만나는 거고요. 이 말은 배신 현장 자체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4개월.
4개월 동안 그는 그녀를 속이고 키스하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이 여자애와 만나고 있었다. 짐 싸서 당장 나가. 서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가장 긴장된 협상에서도 이렇게 크게 소리친 적이 없었다. 금발 여성은 재빨리 옷을 입고 핸드백을 움켜쥔 채 출구로 향했다. 서연을 지나치며 그녀는 비웃는 듯한 눈초리를 보냈다. 행운을 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 뒤로 사라졌다. 지우는 서연과 단둘이 남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자기야, 저 미친 여자 말 듣지 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어. 그녀가 나한테 약을 탔어. 한 번뿐이었어. 맹세해. 한 번뿐이라고. 한 번?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히스테릭했다. 그 여자는 4개월이라고 했어. 4개월이라니 거짓말이야. 그냥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서연은 분노가 경멸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내 돈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월급으로는 아파트 월세도 못 내잖아. 이제 짐 싸서 여기서 꺼져. 서연 씨, 제발. 지우는 그녀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난 당신을 사랑해. 우리 곧 결혼하잖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를 줘. 기회?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고 그 모습이 역겨웠다. 또 다른 기회를 원해? 무릎에서 일어나. 한심해 보여. 뭐든지 할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너무 세게 쥐어서 아팠다. 그 여자랑 헤어질게. 내가 변할게. 놔. 서연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장. 그는 손가락을 풀었고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1시간 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 물건들 챙겨서 사라져. 1시간 뒤에도 여기 있으면 경비원을 부를 거야. 1시간. 그녀는 반복하고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다.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엌으로 갔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와인병을 거의 열 수 없었다. 샴페인과 딸기는 현관에 남아 있었고 지금 그것들은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잔에 레드 와인을 가득 따르고 단숨에 반을 마셨다. 알코올이 목을 태웠지만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다. 위층에서는 소리가 들렸다. 옷장이 열리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이 짐을 싸고 있었다. 잘 됐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파노라마 창으로 다가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몇 대의 차가 집 앞을 지나갔고 어디선가 개가 짖었다.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저녁. 단지 그녀의 삶이 방금 산산조각 났을 뿐이다. 서연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항상 정상에 있었고 맨손으로 사업을 일구었으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4개월. 4개월 동안 그녀는 결혼식을 계획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주최 측과 메뉴를 논의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자고 있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아 흐르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울지 않을 것이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뜨겁고 억울하고 무력한 눈물. 위층에서 문이 쾅 닫혔다. 지훈은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현관에서 그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끝이다. 그는 이제 없다. 서연은 와인을 마저 마시고 한 잔 더 따랐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창턱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마치 그녀의 모든 자신감을 지탱하던 기반에 금이 간 것 같았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난공불락이고 강하며 속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순진한 바보였다. 서연은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다.
털어놓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연락처를 찾았다. 박 회장은 항상 할 말을 알았다. 그녀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항상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서연은 멈칫했다. 지금은 늦은 저녁이다. 아버지는 분명 쉬고 계실 것이다. 그녀는 전화로 자신의 문제로 아버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직접 찾아가는 것이 낫겠다. 서연은 일어나 빈잔을 창턱에 두고 차 열쇠를 집었다. 그녀는 재킷을 잠그지도 않은 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눈은 눈물로 흐려졌다. 하지만 서연은 어쨌든 마당을 빠져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다. 지금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었다. 서연은 눈물 장막 너머로 길을 거의 보지 못한 채 마당을 빠져나왔다. 도시는 이미 저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 주황색 불빛을 비췄다. 최근에 비가 와서 도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경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운전했다.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들만 맴돌았다. 지훈과 그 금발 여자, 그의 한심한 변명, 그녀의 비웃는 눈초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은 텅 빈 차 안에서 소리쳤다. 눈물은 더욱 세차게 흘러 마주오는 차들의 불빛을 밝은 점으로 번지게 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닦으며 도로에 집중하려 했지만 감정은 새로운 힘으로 그녀를 덮쳤다. 4개월. 빌어먹을 4개월 동안 넌 내 눈을 보고 거짓말을 했어. 그녀는 마치 지훈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소리쳤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은 좁은 골목이 있는 오래된 동네를 지나갔다. 이곳은 조명이 거의 없었고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가지들이 도로 위에서 만나 어두운 터널을 이루었다. 서연은 이 길을 수백 번 지나서 외우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속도를 냈다. 속도계는 시속 70km를 가리켰지만 이곳의 제한 속도는 40km 이하였다. 하지만 서연은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에게 가서 그를 껴안고 어린 시절처럼 보호받고 싶었다. 바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소리쳤다.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줬는데, 모든 걸. 갑자기 코너에서 어두운 형체가 도로로 튀어나왔다.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조차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치 허공에서 나타난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다. 바퀴가 잠기고 차가 미끄러졌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타는 고무 냄새가 순식간에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차가 통제력을 잃고 안전벨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막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둔탁한 충격음. 그녀의 가슴에 메아리치는 짧고 끔찍한 소리. 남자는 옆으로 날아가 길가에 쓰러졌다. 차는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다. 엔진이 꺼졌다. 서연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안전벨트를 풀 수 없었다. 몇 초 동안 그녀는 앞 유리를 응시하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미러를 보았다. 후미등 불빛 속에서 길가에 미동 없이 누워있는 시신을 보았다. 젖은 아스팔트 위에 뻗어있는 어두운 실루엣. 안 돼. 서연이 내뱉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가락이 손잡이를 미끄러져 필요한 레버를 찾지 못했다. 공황 상태가 몇 초마다 심해졌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가 속삭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서연은 차에서 뛰쳐나와 피해자에게 달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려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남자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한 손은 앞으로 뻗어 있었다.
다른 한 손은 부자연스럽게 몸 아래로 말려 있었다. 서연은 웅덩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녀 자신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남자가 신음했다. 좋은 신호였다. 그는 살아 있었다. 서연은 눈물이 다시 쏟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공포와 섞인 안도의 눈물이었다. 무슨 일이죠? 피해자가 움직이려 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남자는 35세쯤 혹은 조금 더 많아 보였다. 검은 머리, 뚜렷한 이목구비는 지금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이미 멍이 들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서연은 어떤 움직임이든 그의 상태를 악화시킬까봐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도움을 부를게요. 무슨 일이에요? 남자가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 신음하며 다시 쓰러졌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반응할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당신을 못 봤어요. 코너에 어두워서.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에 횡설수설했다. 변명은 그녀 자신에게도 한심하게 들렸다. 당신이 날 쳤다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섞인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근육에 힘을 주었지만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맙소사, 다리 감각이 없어. 이 말은 서연에게 사고 자체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다리 감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골절 아니면 더 심각한 것. 지금 구급차를 부를게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는 차로 달려가 조수석에서 휴대폰을 집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긴급 구조번호를 누르면서 3번이나 틀렸다. 네, 119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급차가 필요해요. 긴급해요. 서연이 내뱉었다. 제가 사람을 쳤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해요.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집중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나무들, 좁은 도로.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거리. 잠시만요.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마침내 대략적인 주소를 말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가 출동합니다. 현장에 머무르세요. 피해자를 옮기지 마세요. 네, 빨리만 와주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남자에게 돌아갔다. 그는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눈을 감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그가 의식을 잃었을까봐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숨을 쉬고 있었다. 다행이다. 숨을 쉬고 있어.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그녀는 다시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올 거예요. 아파. 남자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내뱉었다. 젠장 아파. 알아요. 죄송합니다. 서연은 더 할 말을 몰랐다. 말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졌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빌어먹을 사고였어요. 사고. 그가 씁쓸하게 반복했다. 빌어먹을 사고.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옆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지훈, 이제는 이것. 하루 만에 그녀의 모든 삶이 무너졌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갔다. 서연은 구급차에 깜빡이는 불빛을 보기 위해 도로를 바라보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바람만이 나뭇잎 사이에서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개가 짖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움찔했다. 서연이에요. 그녀는 잠시 후 대답했다. 박서연, 민준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그녀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그의 시선에 담긴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이민준. 만나서 반가워요, 서연 씨. 상황이 엿같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녀가 다시 반복했다. 정말 당신을 못 봤어요. 운전하면서 울고 있었잖아.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단언이었다. 차에서 뛰쳐나왔을 때 내 얼굴을 봤어. 눈물 범벅인 얼굴.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차가운 땅에 누워 다리 감각도 없는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있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알겠어. 민주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사적인 문제군. 그들은 침묵했다. 서연은 마침내 멀리서 사이렌 소리를 들었다. 구급차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들리세요? 그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지. 민준이 내뱉었다. 정말 다리 감각이 전혀 없거든. 잠시 후 파란 불빛을 번쩍이는 구급차가 거리에 나타났다. 뒤이어 경찰차도 도착했다. 서연은 일어나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이후의 모든 일은 안개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의사들이 민준을 검사하고 질문하고 목 보호대를 채우고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다. 지친 얼굴의 젊은 경찰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그는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운전면허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경찰관은 그것을 살펴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음주 측정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술은 안 마셨어요. 서연은 재빨리 대답했다. 집에서 마신 와인 한 잔이 이제는 재앙적인 실수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정말로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 아드레날린과 충격이 알코올의 영향을 모두 몰아냈다.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꺼냈다. 서연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깨끗했다. 그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을 구급차에 실었다. 문을 닫기 전에 의사 중 한 명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시립병원으로 갑니다. 삼병동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네. 서연이 중얼거렸다. 구급차가 떠났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질문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절차가 끝나자 경찰관은 그녀가 가도 좋지만 사건은 조사를 위해 이송될 것이라고 알렸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에 앉아 문을 닫고 몇 분 동안 한 곳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금 사람을 쳤어요. 어디니? 박 회장의 목소리는 즉시 침착하고 또렷해졌다. 당황하지 않고 오직 집중. 서연은 항상 아버지의 이런 점을 존경했다. 그녀는 정확한 주소를 말했다. 아빠, 그 사람이 다리 감각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가 다 해결할게. 그 자리에 있어. 지금 갈게. 네.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날의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지훈의 배신, 사고. 이제 그녀 때문에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이 남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수 있을까? 아버지는 20분 후에 도착했다. 그의 검은색 SUV가 서연의 차 옆에 멈췄다. 희끗희끗한 옆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58세의 키 크고 위험 있는 남자인 박 회장이 나왔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문을 열고 그녀를 껴안았다. 괜찮을 거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 있잖니. 서연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빠, 너무 끔찍해요. 그녀가 흐느꼈다. 저 때문에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야. 박 회장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전화 몇 통하고 상황을 알아볼 테니 너는 나랑 집에 가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옆으로 갔다. 서연은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위험 있게 들렸다. 박 회장은 항상 문제를 해결했고 항상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10분 후 그가 돌아왔다. 변호사와 이야기했다. 아침부터 사건을 맡을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내 차는 나중에 가져갈게. 견인차를 불렀어. 네.
서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버지의 SUV로 옮겨 탔다. 박 회장은 차에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다. 그들은 말없이 갔다. 아버지는 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자신의 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이 빨려나간 것처럼 공허함을 느꼈다. 고마워요, 아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천만에. 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서연은 그를 믿었다. 아버지는 결코 그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집은 창문의 따뜻한 불빛과 익숙한 집의 아늑한 냄새로 서연을 맞이했다. 어린 시절 수천 번 열었던 묵직한 나무 문은 이제 이날이 변해버린 악몽으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다. 박 회장이 먼저 넓은 현관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서연은 문턱에 멈춰서서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이 문을 넘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는 듯 했다. 아버지가 돌아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들어오렴 딸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서연이 문턱을 넘자마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낌이 의지와 상관없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쉬. 박 회장은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내가 여기 있잖니. 괜찮을 거예요, 아빠. 그녀는 눈물 사이로 겨우 말했다. 아빠, 모든 게 너무 끔찍해요.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를 계속 안아주며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분 동안 그들은 현관에 서 있었고 서연은 이 끔찍한 날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여기 아버지의 품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이 지나간 이 집에서 세상은 조금 덜 잔인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는 물러나 손바닥으로 눈을 닦았다. 얼굴은 눈물로 뜨거웠고 눈은 부어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불안함도 읽혔다. 이야기 좀 해볼래? 그가 부드럽게 제안했다. 거실로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익숙한 복도를 지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지나 넓은 벽난로가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이곳은 항상 따뜻하고 아늑했다. 이곳에서 가족들은 명절에 모였다. 이곳에서 아버지는 서연이 10살 때 체스를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끌어안았다. 박 회장은 바로 가서 자신에게 위스키를 따르고 잔을 하나 더 가져왔다. 너도 마실래?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이미 마셨어요. 한 잔은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그녀에게 위스키를 건넸다. 진정해야지. 그녀는 잔을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는 않았다. 호박색 액체를 바라보며 스탠드 조명 아래서 그것이 어떻게 반짝이는지 지켜보았다. 박 회장은 맞은편 안락 의자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었니, 서연아? 그가 차분하게 물었다. 사고만 있었다고는 하지 마라.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안다. 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물론 그는 항상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아차렸다. 어릴 때조차 그녀는 그를 속일 수 없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결혼식은 없을 거예요. 지훈 씨가 바람 피우는 걸 잡았어요. 그녀는 이 말을 내뱉고 다시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현실적이고 최종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그의 턱이 굳어지고 눈에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다. 뭐라고? 그는 천천히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다시 말해봐.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갔어요. 서연은 흐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여자애랑 있는 걸 봤어요. 우리 거실에서, 우리 소파에서요. 내가 그놈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이 저도 모르게 움찔할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손을 들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박 회장은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어떻게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여자가 4개월 동안 만났다고 했어요. 서연은 계속했다.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다. 4개월이에요, 아빠. 내가 결혼식을 계획하고 드레스를 고르고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자고 있었어요. 그는 나와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벽난로 옆에 멈춰 서서 벽난로 선반에 손을 기댔다. 그의 어깨가 긴장되었다. 돈. 그가 씁쓸하게 반복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그 자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돌아보았다. 네가 행복했으니까.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나 확실한 근거 없이 네 환상을 깨고 싶지 않았어. 증거는 없었고 직감뿐이었지. 하지만 직감이 틀리지 않았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서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요? 넌 바보가 아니야. 아버지는 안락의자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넌 그냥 믿었던 거야. 그리고 신뢰는 약점이 아니란다, 딸아. 그놈이 약하고 비열한 거지.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치를 거야. 저는 그냥 악몽처럼 모든 걸 잊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위스키를 마셨다. 술이 목을 태웠지만 이상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남자, 도로에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저는 그를 보지도 못했어요. 맙소사, 아빠. 그 사람이 다리 감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녀는 다시 흐느꼈고 아버지는 그녀 옆 소파로 옮겨 앉아 어깨를 감쌌다. 내 말 잘 들어. 그가 단호하게 시작했다. 그건 사고였어. 불행한 사고. 네가 원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저 때문에 그가 다쳤어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그 바보 때문에 제가 운전하면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걱정 마라. 그것도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박 회장은 그녀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고 그녀는 얼굴을 닦았다. 이미 최고의 변호사들과 연락했어. 그들이 사건을 맡을 거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대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거야.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아침에 제가 직접 그에게 갈 거예요. 제 잘못을 갚고 싶어요. 아버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하니? 딸아, 변호사가 있을 텐데 피해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좋지 않아.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 상관없어요. 서연이 그를 막았다. 저는 그냥 돈을 주고 잊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다쳤어요. 적어도 사과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야 해요. 아빠, 이해하시잖아요.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해한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항상 너무 양심적이었어. 내 엄마처럼. 그녀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지. 어머니에 대한 언급에 서연은 새로운 슬픔을 느꼈다. 어머니는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매일 그녀가 그리웠다. 특히 이런 순간에는 더욱 그랬다. 엄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을 텐데.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랬겠지. 아버지가 동의했다. 그녀는 너를 껴안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그녀가 모든 병을 고친다고 믿었던 그 끔찍한 허브차를 끓여줬을 거야. 서연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도 그렇단다, 딸아. 매일 그들은 잠시 침묵했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렸다. 벽시계는 규칙적이고 차분하게 똑딱거렸다. 그 남자 이름이 뭐니? 아버지가 물었다. 민준이요. 서연이 대답했다. 이민준. 구급대원이 그들이 떠날 때 성을 말해줬어요. 이민준. 박 회장은 생각에 잠긴 듯 반복했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군. 만약을 위해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어. 왜요? 서연이 놀랐다.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아버지가 위스키를 마셨다. 알겠니, 딸아.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하단다. 정말 피해자인 사람도 있고 돈 벌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어.
나는 모든 것이 정직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아빠, 그는 다리 감각도 없이 도로에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가 연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연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박 회장은 손을 들었다. 그저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이야. 너를 보호하는 게 내 일이니까. 서연은 위스키를 마저 마셨고 알코올이 작용하기 시작하여 감정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하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솜처럼 느껴졌다. 아빠, 피곤해요. 그녀가 고백했다. 자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아버지는 일어나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내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김 여사님께 새 수건과 침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게. 고맙습니다. 서연은 그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아빠. 아빠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가서 쉬어라. 내일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논의하자. 네. 서연은 천천히 2층으로 계단을 올랐다. 다리는 거의 버티지 못했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복도 끝에는 그녀가 이사한 후에도 아버지가 바꾸지 않은 그녀의 어린 시절 방이 있었다. 이곳의 모든 것은 10년 전과 똑같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익숙한 냄새로 그녀를 맞이했다. 라벤더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캐노피가 있는 넓은 침대, 창가에 있는 책상, 소설과 교과서로 가득 찬 천장까지 닿는 책장. 벽에는 그녀가 10대 때 듣던 밴드들의 오래된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유리창 너머에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정원이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 위에서 춤을 추었다. 한때 그녀는 이 창가에 몇 시간씩 앉아 미래, 경력, 사랑, 행복에 대해 꿈꿨다. 그때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성취 가능해 보였다. 그녀는 창에서 돌아서서 옷을 벗고 옷장에서 찾은 낡은 잠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겼다. 매트리스는 부드럽고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연은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지난날의 장면들이 마치 반복되는 필름처럼 맴돌았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그 이미지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것들은 더 선명해질 뿐이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드라마, 그녀의 고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녀 때문에 다쳤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무고한 행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팔로 감쌌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제는 조용히 흐느낌 없이 흘렀다. 그냥 흘렀고 그녀는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에 반드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다. 법정의 두려움이나 돈으로 해결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을 보고 얼마나 미안한지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침대 옆 탁상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평화를 주지 않았다. 아래층 어디선가 문이 삐걱거렸다. 아버지도 아마 잠을 못 이루시거나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계실 것이다. 그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이불을 더 높이 끌어당기고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려고 노력했다. 어머니가 시험 전에 잠을 못 잘 때 가르쳐 주셨던 기술이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몸이 이완되고 생각들이 덜 날카로워졌다. 잠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서연은 어머니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괜찮을 거야, 딸아. 넌 강하잖니. 넌 해낼 수 있어. 서연은 커튼 틈새로 비치는 밝은 빛에 잠에서 깼다. 머리가 해머로 맞은 것처럼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겨우 4시간의 잠. 그것도 악몽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났고 세상이 흔들렸다. 서연은 현기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벽에 손을 기댔다. 몸이 쑤셨고 모든 근육이 어제의 긴장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육체적인 불편함은 마음의 무거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서연은 거울로 다가가 자신의 모습에 경악했다. 붓고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5년은 늙어 보였다. 몸단장을 해야 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하며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크림, 파운데이션, 마스카라를 발랐다. 화장품은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내면의 혼란을 감출 수는 없었다. 서연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엌에서는 아버지가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출근 준비가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도 잠을 거의 못 잔 것이 분명했다. 좋은 아침이다, 딸아. 그는 드립 커피를 그녀에게 따라 주었다. 잘 잤니? 아니요. 서연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식탁에 앉았다. 밤새 악몽을 꿨어요. 이해한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샌드위치 접시를 밀어주었다. 조금이라도 먹어라. 힘이 필요할 거야. 서연은 샌드위치를 집었지만 전혀 식욕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조각을 베어 물고 억지로 씹었다. 커피는 혀를 대었지만 그녀는 카페인이 머리를 맑게 해주기를 바라며 감사하게 마셨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전화해봤다. 박 회장이 시작했다. 이민준, 36세, 설계사무소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더구나. 미혼이고 혼자 산다. 부모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서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다 아셨어요? 내게도 연줄이 있지.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밤에 복잡한 수술을 받았어.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예후는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서연의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직 그가 걸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건가요? 박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척수 손상이다.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지만 서연은 이미 이해했다. 평생 장애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딸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어떠니? 아버지가 제안했다. 내 변호사가 이미 사건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어. 보상, 치료, 재활에 대해 합의할 거야. 네가 꼭 거기에 갈 필요는 없어. 아니요, 아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저 때문에 다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해결할 거예요. 박 회장은 딸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확실하니? 물론이죠.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를 보고 사과하고 제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해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고 변호사 없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 알겠니? 알겠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업에서는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업에서는 가르쳐 줬지. 그가 동의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어. 그리고 감정은 나쁜 조언자란다. 서연은 택시를 불렀고 20분 후에 이미 시립병원으로 가고 있었다. 길은 끝없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아침 도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민준과의 대화 시나리오가 맴돌았다.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사과할까? 그가 그녀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택시는 병원 입구에 멈췄다. 구소련 시대에 지어진 거대한 회색 건물은 어둡고 불안감을 자아냈다. 서연은 운전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를 지나 안내 데스크로 갔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데스크 뒤에 간호사에게 말했다. 환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민준 씨, 어제 저녁 교통사고로 이송되셨어요. 지친 얼굴의 중년 여성이 컴퓨터를 들여다보았다. 3층 외상학과 308호실입니다. 그녀는 단조롭게 알렸다. 방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는 약품과 소독약 냄새가 났다. 벽에는 병실 번호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번호를 세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긴장감이 더해졌다. 308호. 여기다.
서연은 문 앞에 멈춰서서 마음을 다잡았다. 손이 문고리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실은 작았고 2인실이었지만 다른 침대는 비어 있었다. 창가에 병원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민준이 누워 있었다. 낮의 빛 속에서 그는 어두운 도로에서보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누워 있어도 그것이 보였으며 넓은 어깨와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를 가졌다.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 밑의 멍은 더욱 두드러졌지만 서연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시선이었다. 차갑고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선생님? 그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다. 아니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예요. 민주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몇 초 동안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침묵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씁쓸한 미소로 휘어졌다. 아, 그가 길게 말했다. 내게 일어난 일의 원흉이시군. 시간을 내서 들러주시다니 참 친절하시네. 서연은 침대 가까이 다가가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다. 민준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가 배신적으로 떨고 있었다. 몸이 어떠냐고?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아기에 차 있었다. 안 보여? 아주 좋아. 방금 마라톤을 뛰고 왔거든. 아니, 잠깐만.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네. 이제 휠체어 신세가 확정됐어. 그가 말을 끊었고 목소리에는 진정한 증오가 묻어났다. 다 너 때문이야. 알겠어? 네가 운전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준 씨, 당신의 분노를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베개에 다시 기댔다. 넌 아무것도 이해 못해. 나한테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경력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 이제는 뭐가 남았지? 이제 난 장애인이야. 의사들은 아직 확실히 몰라요.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가능성? 민주는 경멸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가능성? 척추가 부러졌어. 척수가 손상됐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네. 양심의 가책을 덜러 왔나? 사과 몇 마디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제 잘못을 갚을 수 있을지 여쭤보러 왔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그의 눈에 놀라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진심이야? 그는 비웃었다. 잘못을 갚는다고? 정신 차려. 바보야? 너 때문에 내가 장애인이 됐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해? 나는 일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없어. 눈물이 서연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아요. 그리고 당신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모든 치료, 어떤 재활이든 최고의 의사들을 통해 제가 전부 지불할게요. 돈.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해? 그냥 돈을 내고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매일 올 거예요. 퇴원하시면 제 집으로 모실게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민주는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응시했다. 미쳤어? 그가 조용히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거야? 그게 옳으니까요. 서연이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이 저 때문에 다쳤고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서연의 심장은 죄책감에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는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고는 그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가. 그가 지친 듯 말했다. 그냥 가. 내일 또 올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지 마. 그래도 올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서연은 숨을 고르기 위해 벽에 기댔다. 만남은 힘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예상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화낼 모든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약속을 지켰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병원에 갔다. 민주는 여전히 차갑고 화가 나 있었고 고개를 돌리고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옆에 앉아 침묵했고 가끔 그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다. 셋째 날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바로 쫓아내지 않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물도록 허락했다. 다섯째 날 그들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열흘째 되는 날 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다. 그때 왜 운전하면서 울었어? 그가 갑자기 물었다. 서연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사적인. 네, 사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장애인으로 누워 있잖아. 그가 비웃었다. 그러니 알 권리가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약혼자가 바람 피우는 걸 잡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다. 사고 몇 시간 전에요. 민주는 휘파람을 불었다. 그랬구나. 정말 끔찍한 날이었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서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민주는 부드러워졌고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 책, 영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민준이 재즈와 현대 건축을 좋아하고 자신만의 집을 짓는 꿈을 꾸었으며 지금은 이웃이 돌봐주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서연은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책과 과일을 가져다 주고 의사들과 이야기하며 그의 상태를 살폈다. 점차 그의 눈에 있던 분노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였다. 내일 퇴원하시네요. 서연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제 집으로 모실게요. 집은 이미 제대로 준비해뒀어요. 경사로, 손잡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요. 민주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니,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는 못해.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서연이 주장했다. 장애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제가 편히 잠들 수 없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돌려 씩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분노가 없었다. 오직 쓴 웃음뿐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요. 서연은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다. 그냥 제가 더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재활을 제가 관리할 수 있고요. 박 선생님이 당신이 물리치료사와 운동할 때 게으름을 피운다고 하셨어요.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정말 성가시네. 진심이에요, 민준 씨. 그녀는 눈썹을 치켜뜨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복이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은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작은 가능성이지만 있잖아요. 그녀가 주장했다. 제가 그 가능성을 이용하도록 도와줄게요.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그가 포기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네 집에 머무는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 거야. 휠체어에서도 말이지.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러죠. 서연은 퇴원 다음 날 민준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정말로 집을 철저히 준비했다. 경사로, 욕실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틀을 넓히고 1층의 방 하나를 민준의 침실로 개조했다. 그녀는 서연이 출근한 동안 민준을 돌볼 의료 교육을 받은 중년 여성인 안나 씨를 고용했다. 첫 몇 주는 쉽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 안에 갇혔다. 방 밖에서 그를 보는 것은 드물었고 대화를 피했다. 서연은 그의 상태를 이해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 특히 민준처럼 독립적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점차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저녁이면 서연은 그의 방으로 와서 차를 가져다 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나중에는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화는 점점 더 솔직해졌다. 알다시피 나는 항상 바닷가에 집을 짓는 꿈을 꿨어. 민준이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말했다. 파노라마 창문과 열린 테라스가 있어서
일어나면 물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집. 왜 짓지 않아요? 서연이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이제 휠체어 신세니까. 그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건축가야. 진짜 건축가죠. 그녀가 반박했다. 당신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설계하잖아요. 당신의 손과 머리는 완벽하게 작동해요.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 믿어요? 물론이죠. 서연은 옆에 앉았다. 민준 씨, 휠체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요. 당신은 여전히 재능 있는 건축가고, 똑똑한 사람이고, 흥미로운 대화 상대예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고마워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녁 이후로 무언가 변했다. 민주는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고용한 물리치료사와 운동을 시작했다. 원격으로 일을 재개했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들은 어린 시절, 꿈, 두려움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아버지, 자신의 사업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부모님, 대학 시절,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억을 공유했다. 지훈 씨는요? 그가 어느 날 물었다. 그와 연락해요? 아니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과하고 돌아와 달라고 했지만 차단했어요. 잘했어요. 민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알아요? 어쩌면 제가 끔찍한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끔찍한 사람들은 도로에서 친 사람을 돌보는데 반년을 바치지 않아. 그가 비웃었다.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그 시간 동안 서연과 민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녀가 지훈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웠다. 민준과는 침묵해도 편안했다. 바보 같은 코미디를 보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을 수 있었다. 서로를 상처 줄 걱정 없이 정치와 건축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다. 서연은 민준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가 알아채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그녀가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덮어주는 방식에서, 그녀의 하루, 프로젝트, 기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방식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따뜻하고 동시에 무서운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테라스에 앉아 일몰을 보고 있을 때 민준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결단력이 뒤섞인 특별한 표정이 있었다. 서연 씨, 그가 시작했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네. 그녀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내가 너무 서두르는 걸지도 몰라요. 민주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좋아요. 아주 많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봐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준 씨,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끝내게 해줘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끔찍한 상황에서 만났다는 걸 알아요. 제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것도, 그게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이 반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머물 곳 이상을 주었어요. 희망, 자신에 대한 믿음, 의미를 주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는 민준의 진실한 눈,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빛의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인생을 망쳤고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야 했다. 그것이 옳았다. 그것이 공정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오랜만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민준의 얼굴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환해져서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정말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주는 그녀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이 반년 동안 처음이었다.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준비는 즉시 시작되었다. 서연은 지훈과 계획했던 것처럼 화려한 축제는 원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조용하고 아늑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야 했다. 아버지는 그 소식에 그다지 기뻐하지 않으셨다. 딸아, 확신하니? 박 회장은 그녀가 약혼 소식을 전했을 때 물었다. 그를 안 지 겨우 반년이야. 그리고 너희가 만난 상황도 그렇고. 확신해요, 아빠. 서연이 그를 막았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내 의무야.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 잘 생각해봐.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 토요일로 정해졌다. 서연은 레스토랑에서 작은 연회를 예약했고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샀다. 민주는 물리치료사와 더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결혼하면서 부유한 여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느꼈다. 계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시키는 대로. 금요일 결혼식 전날, 서연은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찬 채 일찍 일어났다. 내일 그녀의 모든 삶이 바뀔 것이다. 내일 그녀는 민준의 아내가 될 것이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우편물을 확인하러 마당으로 나갔다. 날씨는 완벽했다. 해는 밝게 빛났고 새들은 정원에서 노래했다.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대표님.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돌아보았다. 이웃집 딸인 12살 소녀 유나였다. 따든 머리와 죽은 깨가 있었다. 안녕 유나야.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소녀는 울타리 옆에 서서 이상하게 웃고 있었다. 어린애 같지 않고 어딘가 비웃는 듯 했다. 내일 결혼식이죠? 유나가 물었다. 서연은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냈다. 정말 낭만적이네요. 소녀가 길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장애인이랑 결혼하다니.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소녀는 대놓고 킥킥거렸다. 뭐가 웃기니? 서연이 거칠게 물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니는 걸 보는 게 재밌어서요. 유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뭘 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그 위에 영상이 나타났다. 서연은 휴대폰을 받아 자세히 보았다. 영상에는 그녀의 정원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있었다. 그는 길을 걷고 있었다. 휠체어도 목발도 없이 그냥 평범한 건강한 사람처럼 걷고 있었다. 자신감 있게 절뚝거리지도 않고. 서연은 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았다. 헛것이 아니었다. 분명히 민준이었다. 이거 언제 찍었어? 그녀가 물었고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그저께요. 유나가 대답했다. 숙제하다가 창문으로 봤어요. 그래서 찍었어요. 안 믿으실까 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고 너무 강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준이 걸었다. 민준은 걸을 수 있었다. 이 모든 달 동안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그가 그녀를 다시 속였다. 지훈처럼.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서연은 집에 뛰어들어 민준의 방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놓고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는 즉시 경계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물었다. 장애인이라고? 서연이 내뱉었고 목소리는 채찍질처럼 들렸다. 방금 네가 다리로 아주 잘 걸어 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휠체어도 다른 사람 도움도 없이 말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고 옆으로 치웠다. 서연 씨, 감히. 그녀가 소리쳤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내내 나를 속였어. 설명하게 해줘요. 민준은 똑바로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설명? 서연은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뭘 설명할 건데? 나를 이용했어?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장애인인 척한 거야? 그렇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내 전 남자친구처럼 거짓말쟁이 쓰레기야. 서연이 소리쳤다. 분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네가 미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당장. 그래도 설명할게요. 민주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두 발로 자신 있게 서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움직일 수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로 걸을 수 있었다. 내내 그럴 수 있었다.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시작했다. 당신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두 발로 서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물리치료사와 함께 일하고, 당신이 잠든 밤에 훈련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만, 내일 결혼식에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 제 발로 당신에게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멋진 순간이었을지 상상해봐요. 내 처지를 이용했다고? 서연은 그를 믿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너와 결혼하게 만들고 싶었어? 민준의 얼굴이 변했다. 부드러움이 상처로 바뀌었다. 그럼 당신은 나를 동정심 때문에 결혼하는 건가요? 그가 천천히 물었다. 죄책감 때문에? 진심이에요? 나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계속했고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다. 나는 당신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해요, 서연 씨. 정말 사랑하고 당신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녀가 말을 끊었다. 넌 내내 나를 속였잖아. 속이지 않았어.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사고 후에 정말 장애인이었어요. 의사들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싸웠어요.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고,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겠지.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민주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가 말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정말 달라요. 우리 사이에 진정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죠. 이제 결혼식이 열리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그녀를 지나쳐 옷장으로 가서 가방을 꺼내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지켜보며 서 있었다. 안에서는 분노, 상처, 실망,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고통. 날카롭고 베는 듯한 고통. 20분 후 민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다. 그는 방에서 바로 택시를 불렀다. 그들은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차가 도착하자 민주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문턱에서 그는 멈춰 서서 돌아보았다. 잘 가요,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라요. 그리고 떠났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쌌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연은 바닥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대화, 민준의 모든 시선, 그가 그녀의 농담에 어떻게 웃었는지, 힘든 날에 어떻게 그녀를 지지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는지, 그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 민준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울리고 자동 응답기가 나왔다. 그녀는 다시 전화했다. 다시 자동 응답기. 그리고 다시 민준 씨, 미안해요. 그녀는 허공에 말했다. 제발 전화해줘요.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서연은 그의 집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렀다. 조용했다. 소란에 나온 이웃 여자는 민준이 어젯밤에 이사했다고 말했다. 어디로 갔나요?
서연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다른 도시로 간다고 하던데요. 서연은 공동의 지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를 찾으려 했지만 민주는 마치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던 것처럼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고통받았다. 하지만 이제 고통은 달랐다.